노후 파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기보다 웃어넘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난 젊을 때 열심히 살았고 연금도 조금은 있고 아이들도 다 컸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만난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말씀하십니다. 막상 퇴직해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금방 줄어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가 60세라면 그 이후에만 30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기라는 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출은 무엇일까요? 의료비도 있고 식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가장 무서운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도 대출이 남아있다면, 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20만 원 이상이라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 걱정을 계속해야 한다면, 나는 평생 직장 다녔는데 왜 이러지? 애들 다 키웠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노후는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구축은 좀 찝찝하고 어디 살아야 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그 집이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하루의 동선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약국, 병원, 마트, 공원, 다시 집. 이 짧은 여정을 몇 년, 아니 수십 년 반복하게 되는 게 노후의 삶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의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순자 할머니는 35년 된 아파트에 30년 넘게 거주 중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고 복도는 철문이지만 그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고요? 약국은 2분, 병원은 5분, 마트는 6분 거리예요. 다리 아픈 날은 택시 안 부르고도 다녀올 수 있어요. 실제로 할머니는 아침마다 공원에 나갔다 돌아와 시장에 들르고 집 앞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들어오십니다. 그 짧은 외출이 일주일 중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오래된 동네에는 사람들이 쌓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편의점 하나, 병원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발걸음과 숨결로 만들어진 겁니다. 신축 아파트는 깔끔하고 좋죠. 하지만 대부분 외곽에 자리 잡고 있고 생활 인프라는 아직 걸음이 닿지 않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건 나이 들어서는 독립성을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72세 박노인께서는 매달 7만 8천 원의 관리비를 냅니다. 그 금액 안에는 수도, 전기, 엘리베이터 유지비, 경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엔 약간 올라가고 겨울엔 난방비가 살짝 붙지만 전체적으로 10만 원을 넘긴 적이 거의 없다고 하시죠. 반면 그분의 친구는 서울 외곽 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주차장만 3개 층에 관리실엔 직원이 5명, 커뮤니티 센터엔 수영장과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듣기엔 멋있죠. 실제로 시설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매달 관리비가 평균 23만 원이 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고 로비도 호텔처럼 꾸며져 있지만 박노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왜 내 삶에 필요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매일 걷는 게 운동이고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셔요. 엘리베이터가 5초 느린 게 무슨 차이인가요? 대신 나는 돈 걱정이 없어요. 여기서 진짜 부자의 기준이 바뀝니다. 비싼 걸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편히 하루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요즘 시대의 진짜 사치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 차이라면 1년에 180만 원. 5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축 아파트에서 감당해야 할 대출이 추가되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고스란히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항목은 건강이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매달 반복되는 고정 지출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울감과 불안, 자기 비하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만난 어느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땐 명품 가방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달 통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대출에 쫓기는 삶은 생각보다 더 무섭습니다. 원금보다 무서운 건 심리적 의무입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버티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값싼 집만 고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수입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기능만 있는 집을 선택하자.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5억짜리 아파트를 두고 신축은 대출을 이어간고 시작해야 하지만 구축은 1억 내외로도 거래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은퇴 후 남은 예비자금, 즉 버틸 힘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신축을 샀던 분 중엔 중간에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아파트를 다시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구축 아파트라도 내 능력에 맞게 갔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체면이 너무 중요했나 봐요.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걸 지켜주는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매달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족하지 않아도 괜찮고 넘치지 않아도 충분한 집. 그 안에서 차를 마시고 작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창밖 햇살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 아닐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박노인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신축 아파트 앞에 살면서 부러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창문 너머로 그 집 사람들 보니까 다들 혼자였어요. 나는 옆집에서 반찬 나눠주고 관리실 아저씨가 이름도 알아줘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다였어요. 나는 매일 덜 불안해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아파트는 진짜 조용해요. 아니, 조용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예요. 한 60대 중반 여성의 말입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 간 지 6개월째 되던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 거실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전화기를 들 힘도 없어서 그냥 식탁 의자에 겨우 몸을 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옆집, 윗집, 아랫집 모두 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4시쯤 겨우 의식을 회복한 뒤에야 119를 부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등줄기가 싸해졌습니다. 정말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사라지는 시대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반면 제가 아는 다른 70대 부부는 서울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십니다. 복도식 철문, 낡은 엘리베이터, 주차장은 협소하지만 그 집에는 매일 누군가의 눈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경비 아저씨가 한 번씩 각 층을 돌고 정기적으로 관리실에서 이틀 동안 현관 센서가 안 움직였다며 안부 전화를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손자 데리고 오는 김에 김장했는데 좀 나눠드릴게요 하며 문을 두드리고요. 그렇게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안전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구축 아파트가 가진 힘입니다. 신축 단지, 특히 대형 아파트는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모든 관계를 차단합니다. 입주민은 많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도 시선은 핸드폰 화면을 향하고 인사를 하면 놀라서 눈을 피하는 분위기. 그게 지금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60대 이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집과 집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한마디 인사도 말도 미소도 없이 몇 년을 살아간다면 마음이 먼저 병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단절의 초입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편하죠. 조용하고 간섭 없고 방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문이 닫히고 관계의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고착됩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우울증 발병률은 평균 노인의 2.5배에 이른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식욕 저하, 수면 장애,
기억력 감소, 심지어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여는 이웃이 있고 가끔 김치찌개 끓일 때 국물 좀 드릴까요? 묻는 아주머니가 있고 문 열고 나가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고 건네는 동네 주민이 있다면 이런 작고 사소한 관계들이 하루의 시작을 조금 따뜻하게 바꿔주고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감각을 지켜줍니다. 저는 이런 걸 사회적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처럼 숫자로 떨어지진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삶의 복지입니다. 구축 아파트에는 그게 있습니다.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시간이면 항상 나가는데 오늘은 왜 창문이 안 열려 있지? 그런 관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이웃을 넘어선 감시가 아니라 배려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왜 굳이 낡은 집에 계속 사세요? 그분이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그냥요. 여기선 내가 누군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신축은 새롭고 반짝이는 공간을 줍니다. 하지만 구축은 오래된 관계와 따뜻한 눈빛을 줍니다. 노년에는 결국 둘 중 무엇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공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가, 그 유연함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혼자 살아도 함께 살아도 결국 마음을 지켜주는 건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공간의 그릇입니다. 어떤 공간은 나를 편안하게 감싸주고 어떤 공간은 매일같이 날카로운 모서리로 마음을 긁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신 이영자 할머니는 올해로 78세이십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떠나셨고 자녀들은 모두 분가했죠. 그분은 지금 26평 복도식 구축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 집은 평범합니다. 낡은 붙박이장, 오래된 장판, 나무문 사이사이 보이는 곰팡이 자국까지.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집 안에 들어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머니의 집엔 곳곳에 삶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방은 아내에서 엄마 그리고 지금은 혼자인 이영자 씨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거실 한쪽엔 고무나무 화분과 작은 접이식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저녁을 차리고 뜨개질을 하고 책을 읽습니다.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누가 와서 보면 못 산다 그러겠지만 난 여길 고치면서 내 인생도 조금씩 정리했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구축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유연함입니다. 설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 쉽고 벽을 허물거나 공간을 재배치하는 데 제약이 적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따라 공간이 순응해 줍니다. 신축 아파트는 보기엔 아름답지만 완성된 공간입니다. 이사하자마자 붙박이장이 벽을 막고 있고 싱크대부터 조명까지 미리 정해져 있죠. 누군가에겐 편리할 수 있지만 삶의 변화에 따라 집을 바꿀 자유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구축은 미완성이기에 손을 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 부부는 아이들이 다 떠난 후 안방과 작은 방 사이 벽을 허물고 넓은 작업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부인은 그 공간에서 자수를 놓고 남편은 그 옆에서 손으로 나무 조각을 다듬습니다. 매일 아침 그 방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두 사람은 그 햇살 아래서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말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빛을 나누는 살. 그게 바로 진짜 내 집의 모습 아닐까요? 또 한 분은 작은 방을 헬스 공간으로 바꾸셨습니다. 러닝머신 하나, 작은 요가 매트 하나, 그리고 벽에 부착한 스마트 TV로 유튜브 운동을 따라합니다. 그분은 그러셨어요. 밖에 나가기 싫은 날은 여기서 땀 흘리고 샤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루가 정리돼요. 운동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헬스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삶에 필요한 기능을 집이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베란다 텃밭이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넉넉한 베란다는
때로는 작은 정원이 되고 때로는 창고가 되며 어떤 이들에겐 마음의 정원이 되기도 합니다. 부추, 상추, 방울토마토. 물 뿌리게 들고 매일 아침 식물을 돌보는 시간이 그분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축 아파트는 베란다가 거의 없습니다. 외벽과 단열, 미관 때문이죠. 때론 그런 미관이 삶의 여백을 앗아갑니다. 구축의 가장 큰 가치는 내가 주인인 집이라는 느낌입니다. 누군가 미리 설계해 놓은 틀에 끼워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 삶을 담는 그릇. 거기엔 사람의 손길, 선택, 기억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삶이 늘 똑같지 않듯 집도 그 변화에 맞춰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안의 구조를 내 몸과 마음에 맞게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렇게 집안에서 스스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애초에 부담 없이 시작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즉, 빚 없이 사는 집이 주는 편안함, 그 현실적인 자유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이영자 할머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보일러를 점검합니다. 거실은 항상 따뜻하고 부엌에는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죠. 그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유지되기 위해선 매달 일정한 고정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요, 대출이 없어요. 그게 참 다행이죠. 대출이 없다는 것. 듣기엔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이 말 한마디가 주는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서울에서 분양한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10억 원에 육박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 최대 4억까지는 대출을 안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자율 4% 기준으로 매달 이자만 130만 원 수준. 원리금까지 갚으려면 월 200만 원은 쉽게 넘어가죠. 은퇴한 상태에서 이 금액을 감당하려면 국민연금 외에 임대 수입이나 자녀 지원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빚 없는 집, 즉 완납된 구축 아파트는 그 자체만으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김모 씨는 65세의 신축 아파트 대신 서울 내 구축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선 모두 말렸습니다. 그 집 곧 재건축 들어가도 몇 년 걸려. 뭐하러 거길 가? 좀 더 빌려서 새 집으로 가는 게 낫지. 하지만 김 씨는 묵묵히 대출 없는 구매를 고집했고 현재는 그 선택이 자신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남들 집값 오를 때 따라가진 못했어요. 근데 그 집에 사는 10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 불안하지 않다는 감정. 이게 바로 빚이 없는 삶이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금융 스트레스 해방 효과라고 부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클수록 불면, 긴장, 우울, 만성 피로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출이 안정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게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빚이 없으니까 통장에서 돈이 줄어들어도 겁이 안 나요. 나는 그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구축 아파트에 살며 남은 여윳돈으로는 손자 유치원비를 보태고 매달 자그마한 금액을 건강보험 실비로 넣어둡니다.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 근처 공원에서 김밥 도시락을 까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분께는 가장 부유한 시간입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도 매력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고 커뮤니티 시설은 훌륭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빚 위에 세워졌다면 그때부터 그 집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며 사는 60대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사할 때 이렇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내 집은 필요 없고 대신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세는 꾸준히 올라가고 관리비는 계절마다 폭탄처럼 날아왔으며 집이 좋아도 내 집이 아니라는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다시 소형 구축으로 이사했고 지금은 남은 여윳돈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한 달에 한 번 여행도 다닌다고 합니다. 내가 내 돈으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늦게 알았어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좋은 집, 더 높은 가치를 말하지만 정작 그 집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숨쉬게 해주는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건 줄이고 단순하고 평온한 구조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건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빛 없이 잠들 수 있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집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집은 내 노후를 평안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버텨야만 하는 공간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이미 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한 번쯤은 꿈꾸는 바로 귀농, 전원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저요 언젠간 꼭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하루 종일 새소리 듣고 직접 기른 채소로 밥 해먹고 바람 소리 들으며 책 읽고 싶어요. 이런 사연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귀농, 귀촌, 전원 생활.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복잡한 도시에서 탈출하는 상상을 하게 만들죠. 그림을 그려볼까요?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커튼이 살랑이고 마당에는 고양이가 졸고 있고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풍겨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삶을 준비하는 데에 꼬박 몇 년씩 시간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서울에서 짐 싸서 시골로 들어간다고 바로 그 삶이 시작되지는 않더라고요. 전라남도 고흥에서 1년간 귀촌 체험을 하신 60대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저렴하고요. 하지만 한여름 벌레와 뱀, 습기, 그리고 비가 오면 폭우에 진입로가 막히는 경험을 겪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플 때 병원이 없다는 것. 차로 40분 거리의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비 오는 날엔 진흙밭을 걸어 나와야 했고 밤엔 구급차가 못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외로움. 하루 종일 누구랑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안에서만 있는 날이 반복되자 남편이 먼저 도시로 돌아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원 생활이라는 건 단순한 로망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자기 이해가 필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걸 느낍니다. 귀농은 직업의 변화, 귀촌은 삶의 리듬의 변화, 그리고 전원 생활은 사회적 연결망의 재설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면 오히려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셔틀 귀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하나 남겨두고 전원 지역에는 월세나 단기 거주 가능한 집을 마련해서 1개월에서 3개월씩 살아보는 거죠. 봄은 강릉, 여름은 강진, 가을엔 안동, 겨울엔 다시 도심으로. 이렇게 계절을 따라 이동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살아보면서 자신에게 맞는지 불편은 어떤 건지 조금씩 적응하며 판단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현실적이고 후회가 적은 방식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귀촌하신 한 부부는 처음엔 반년만 살아보고 결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마트까지는 30분, 택배는 일주일에 2번만 오고 도로 사정이 나빠 차가 자주 고장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도시로 나와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로 돌아오셨는데 그 선택에 전혀 후회가 없다고 하십니다. 시골은 놀러 갈 땐 좋지만 살기는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정말 현실을 잘 담고 있었습니다. 전원 생활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매력 뒤에는 독립적인 생활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마당 풀을 뽑고 창문을 고치고 물탱크가 고장나면 수리를 부르고 화장실 배관까지 손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귀찮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사회적 단절을 더 크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도시는 익명성이 강해서 고립감을 주지만 시골은 작은 사회 안에서 자신이 낯선 이로 남게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녹아들지 못하면 몇 년을 살아도 늘 어딘가 경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귀농이나 전원 생활을 로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현실 속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체험마을, 단기 거주 프로그램, 지역 전환학교 같은 제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이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편함을 불안이 아니라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심 속 구축 아파트가 더 맞을 수 있고 조금씩 준비한 후에 전원 생활로 천천히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노후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집보다 더 중요한 삶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연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귀농과 전원 생활, 그 삶의 가능성과 현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숙이,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리듬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이 어쩌면 지금까지의 어떤 이야기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로 중심이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두 분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집은 오래돼 창틀이 낡았고 겨울이면 바람도 조금씩 들어오지만 그 집을 절대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하셨죠.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쪽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요. 그거 맞으면서 커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해요. 그 시간 없으면 하루가 이상해요. 부인도 덧붙이셨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랑 오후 3시쯤 마트에서 마주쳐요. 그때 같이 장 보다가 시금치 싸다 싶으면 둘이 나눠요. 누가 먼저 시금치 있어요 해주는 게 꼭 신호 같아요. 아, 이 시간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증거 같거든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좋은 집이라는 건 뷰가 좋고 방이 많고 구조가 트렌디한 곳이 아니라는 걸요. 좋은 집이란 나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씻고 식사하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잠시 걸었다가 쉬고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엔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 그게 진짜 좋은 집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화려합니다. 조경도 아름답고 로비엔 향기도 납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 하루가 나를 따라 흐르는 느낌이 없으면 그 공간은 거주지일 수는 있어도 내 삶의 집은 아닙니다. 지금 집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관문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그 몇 초 동안 마주치는 이웃이 없고 누구와도 말 한마디 안 나눈다면,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 반복된다면 그 집은 넓어도 점점 더 좁은 감정의 공간이 되어갑니다. 반면에 구축 아파트의 낡은 복도, 철문 너머 들리는 국 끓는 냄새, 엘리베이터에서 눈 마주치면 오늘도 운동 다녀오세요? 라는 인사.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여기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한 노인은 그러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집이라는 게 결국 리듬을 잡아줘야 해요.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하루가 어색하지 않게 지나가는 공간. 그게 가장 좋은 집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년기 삶의 질을 평가할 때 하루의 생활 리듬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고 감정도 흔들리고 결국 사회적 관계도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집이 그 리듬을 도와주고 있나요? 아니면 방해하고 있나요? 혹시 침대에서 주방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냉장고 문을 열려면 2번 돌아야 하고 햇살이 드는 자리에 앉을 공간이 없진 않으신가요? 공간이 삶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면 그건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내 일상이 자꾸 삐걱거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집이 나를 부르고 있는 기분이 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이야기할 때 평수보다 동선, 뷰보다 빛, 구조보다 감각을 먼저 봅니다. 어느 시간대에 햇빛이 들어오는지,
문을 열었을 때 냄새는 어떤지, 식탁에 앉았을 때 바깥 풍경이 보이는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하루의 감정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집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루틴, 그 루틴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는 집, 그 집이 비록 오래됐고 크지 않아도 그곳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진짜 집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당신의 노후가 정말 따뜻해질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건 결국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를 넘어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새롭든 낡았든 그 공간에서 내가 숨 쉴 수 있는지, 걸음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매일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도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신축 아파트가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에 조금은 의문을 가지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현명한 노후를 향해 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도시는 빠르고 반짝이지만 오래된 동네에는 삶이 묻어 있습니다. 크지 않은 집에도 자유와 평온이 깃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나에게 맞는가? 나는 이 집에서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수천만 원짜리 후회 혹은 수년간의 불안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조건에만 휘둘리지 않고 진짜로 자신에게 맞는 집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노후 전체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집이 아니라 당신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집, 그곳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마당 채널은 이렇게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늘 따뜻하고 편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